안녕하세요. YN 고전익기입니다. 오늘은 어휘력 개념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왔습니다. 어휘력, 초유의 관심사시죠? 어휘력이 좋으면 독해력이 좋을 거고, 독해력이 좋고 문해력이 좋으면 당연히 성적이 좋겠죠. 사실 다 어휘력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력 좋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 어휘력 교재하면 정말 교재가 많습니다. 어휘력이 급하고 당장 학부모님들 눈에 우리 아이가 어휘가 너무 딸리니까 어휘력 교재라도 풀리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국어 영재학원이나 기타 논술학원에서 어휘를 그냥 암기시켜서 마치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시켜서 그 어휘력을 외우게 하고 집에 안 보내고 풀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어휘력은 그런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암기했더라도 내 머릿속 캐비넷에 그 단어를 집어넣고 몇 년 후에 그 단어를 만난다고 그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휘와 개념어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서 그것을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어랑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어휘는 한마디로 말하면 써먹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써먹는다는 게 뭐냐? 내가 글을 쓸 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일상에서 그 어휘를 계속 사용해야 완벽하게 어휘력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생들이 요약을 할 때 저 인물은 착하다, 못됐다, 나쁘다 막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다, 부정적인 가치관이 있다, 긍정적 면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고급 어휘로 바꿔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을 거고 학생의 그 글의 맥락에 따라 필요한 어휘를 주고 그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을 바꿔 쓰게 하는 훈련이 여러 번 반복될 때 학생이 그 어휘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고 초등학교 3학년들부터 이런 것들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쓸 때 학생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많았고 이랬을 때도 빈부격차라는 어휘를 알려주면 그 빈부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자기가 그 단어를 직접 쓰게 하면 다음에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빈부격차라는 단어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어떤 어휘를 쓰면 좋을지를 밀착 지도를 해주고 그 밀착 지도에 따라 학생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게 잡고 하고 일상에서도 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휘가 좋으면 학생의 어휘도 좋아진다고 했죠. 그 듣기가 무시무시한데요. 부모님도 일상에서 좋은 어휘들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그 뉘앙스를 파악하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의 사전적 정의를 안다고 그 어휘를 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문장 자체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안다고 그것을 곧바로 갖다 쓰거나 이런다고 문장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장과 문맥에 맞는 어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하겠다고 또 한자 공부도 많이 시키는데 그렇다고 어휘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독서를 그냥 무작정 드립다 많이 읽힌다고 어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어휘를 상황에 맞게 요약할 때 그 상위 개념의 고급 어휘를 쓰고 그 고급 어휘를 통해서 또 개념어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어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냥 도구어라고 하는데 도구어 플러스 어려운 말들이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하면 예를 들어 외부 경제 이런 단어도 다 개념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게리맨더링 이런 것들, 레임덕 이런 것도 다 개념어에 해당하고 파시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령 파시즘이라고 하면 동물농장을 배웠을 때 파시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동물농장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꼭 동물농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독재나 국가폭력 이런 걸 배웠을 때 파시즘이란 단어를 떠올릴 거고 그 파시즘이란 개념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념어는 머릿속에 사고가 있어야지 개념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 상황과 연결짓지 못하면 어차피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사고해야 하고 그 사고가 결국 개념어로 집약되고 자기의 그 생각을
개념어로 풀어서 정확하게 요약해주면 사실 그 개념어를 활용하면서도 이해하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 개념어의 뜻을 드립다 외운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고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하고 뉘앙스를 파악해서 그 개념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공리주의란 단어 이런 거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공리주의란 단어를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제아버를 통해서 읽었어요. 그럼 거기서 공리주의를 우리가 배웠죠. 그럼 공리주의란 말을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나 뭐 경제 지문이나 혹은 또 다른 또 이야기 또 문학 또 비문학 지문에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공리주의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고를 활용해서 공리주의란 말을 쓰고 그 공리주의를 가져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유기적 활동이 진행돼야만 이 어휘가 개념어가 완전히 자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써먹어 보는 것이 어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개념어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드립다 뜻을 외우고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뭐 성찰이란 단어를 외웠어요. 그런다고 다음에 내가 성찰이란 단어를 쓸 것 같죠?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성찰을 쓸지를 자기가 어느 정도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독서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막 3, 4학년들 도 사회적 약자, 빈부격차, 또 사회 안정망, 사회복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그런 글자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독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요. 시중에 있는 어휘력 문제집을 푼다고 제가 이제 문제집 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집 푼다고 뭐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것부터 어머님들이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풀이가 다가 아니에요. 사고하고 자꾸 고민하고 거기에서 끙끙 앓으면서 뭐라고 요약할까 이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집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문제집은 찍을 수도 있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 의존하지 말고 독서하고 요약하면서 좋은 어휘들을 지도받고 그 어휘를 활용하고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좀 공부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휘력 개념어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